자, 이제 할게요. 소득세. 요 소득세 지금 20번 문제,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얘는 이자 소득 금액을 묻고 있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요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금이 나오는데 얘는 보시면 3년 전에 납입하기 시작했다. 단기라는 게 바로 보이죠. 단기. 보험 유지기간. 요게 10년 미만이면 단기예요.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죠. 그럼 보험금이 나왔죠? 여기에 보험금에서 뭘 빼죠? 납입 보험료 빼가지고 내가 번 거 800이죠? 800 체크 이자 소득이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배상금 뭐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 요거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이자 소득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끼고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요거를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돼요. 비월거 소득이라서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되지만 요 가로 안에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요거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죠. 법정 산식으로 막 액면 이자율에다가 할인 이자율 더하고 할증 이자율 빼고 뭐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일수까지 보유기간 일수까지 때려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자 소득이거든요. 아무리 뭐 매매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얘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차손이 발생해도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까지도 갖고 가셔야 되겠고 요 1200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하고 이자가 4,000인데 요거 채무자의 파산, 요거는 회수 불능사유죠.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3,100만 원 회수했다는 거죠. 그럼 뭐부터 회수한 걸로 본다? 원금부터 회수한 걸로 보는 거니까 3,100만 원 빼기 원금 3,000만 원. 요 100만 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 100만 원 체크해가지고 합쳐주시면 답이 나와요. 답은 2,100만 원. 자, 요게 답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2번 문제 보죠. 22번 문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문제. 자, 요거는 사업소득금액 그거 계산하는 문제고요. 어렵지 않아요.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가감 조정을 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1억 2,450만 원이에요. 여기서 가감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뭐 제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이고요. 사업장은 한 개다. 뭐 이런 게 좀 남아있습니다. 요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 문제에서 항상 체크하실 거 접대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 있으면요. 무조건 접대비 한도 씌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접대비 있고 매출액 있으면 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이렇게 접대비 한도 씌분 하셔야 되겠고 그때는 중소기업 여부 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얘는 옛날부터 또 계속 사업을 했거든요. 2018년도부터. 그래서 1년치 기초 한도 3,600 중소기업이니까 그거 곱하기 12분의 12 3,600을 주고요. 그리고 수익금액 한도 요 6억 원에 이제 100억 이하니까 1000분의 3 요걸 적용해서 한도를 구해서 한도 15인은 꼭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저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접대비 한도 15인 좀 이따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뭐 특수관계인간 발생한 매출액 없다. 이게 전부 다 일반 매출이니까 바로 1000분의 3 그거 적용하시면 되겠고 급여 같은 경우에 대표자 급여하고 갑의 아들, 대표자 아들의 급여 얘는 격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근무하고 있으면 요거는 필요금비 인정받아요. 일용 근로자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자 급여는 필요금비로 인정하지 않죠. 필요금비 불산입 하셔야 돼요. 우리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대표자 급여 요게 지금 손익계산서의 급여로 차감되어 있으니까 다시 필요금비 불산입으로 가산 조정하시고 접대비 적격 증빙 수치한 거다. 그런 자료가 주어졌고 보험료 요 갑에 대한 거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런 게 나와 있고 을에 대한 고용보험료 뭐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그런 거에 합계이다. 갑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긴 하지만 얘는 공과금 성격으로 봐주죠. 그래서 필요금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필요금비로 인정을 받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갑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이게 필요금비로 인정받고 나중에 특별소득 공제는 안 돼요. 왜냐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잖아요. 원래 근로소득자한테만 특별소득 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특별한 게 특별소득 공제다. 뭐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밑에서 안 빼주니까 위에서 빼주는 거예요. 필요금비로. 요거는 세무 조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이 뭐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배당 소득이니까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뭐 소득세 비용 이거는 소득세 합계이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이렇게 자료가 좀 주어졌는데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뺄 건 빼고 더하건 더 하셔야 돼요. 여기 자료에 배당금 수익 있죠. 배당금 소득이니까 배당 소득은 빼셔야 되겠죠. 총수익금액 불산이
그리고 요 손익계산서에 소득세 비용 또 여기 나와 있어요. 1,500. 1,500 같은 경우에는 필요금이 불산입하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문제에서 이 자료가 안 주어져도 혹시나 누락한 거 없는지 눈으로 쫙 스캔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아까 뭐 급여 쪽에서는 대표자 인건비, 요 필요금비 불산입했고요. 이제 접대비만 이제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필요금비 인정 받으니까 세무조정 없었고요. 배당금 수익 조정했고 소득세 비용 조정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접대비. 접대비 한도 CV는 뭐 BTD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접대비 집어넣고요. 4,260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초한도 3,600이고요. 1년치죠. 3,600 그대로 가고 매출액 6억 원 곱하기 1000분의 3 하시면 돼요. 3.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6억 곱하기 1000분의 3. 10억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억 기준으로 하면 요거 1000단위 뗀 거고 이것도 1000단위 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780만 원. 이게 한도가 될 거고 한도 초과액이 나오죠. 한도 초과액이 480만 원. 이 480만 원은 필요금비 불산입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접대비 있고 매출액 있으면요. 접대비 한도 CV는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2번 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료만 좀 많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23번 이거 풀어보죠.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생산직 근로자로 나와 있네요. 생산직 근로자고 총급여를 계산해봐라. 총급여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뭐 근로소득 공제 이런 거 감안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직전 총급여가 2,400, 3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지 그런 거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연장 근로수당 나와 있거든요. 여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부터 계산하셔야 되겠고 월정액급여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월마다 받는 거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급여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또 월마다 받는 거 이것도 월마다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녀 보육수당 이것도 월마다 받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 월마다 받는 거를 집계를 하는데 여기서 또 걸을 건 걸러야겠죠. 일단 급여 같은 경우에 이 월마다 받는 거니까 체크 120만 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월마다 받는 거니까 체크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업무 수행 이용하고 실제 시내 출장에 소요된 여비 지급받는 대신에 받고 있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이라는 거죠. 얘는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에 얘는 제끼는 거죠. 근데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 제끼고요. 20만 원 초과하는 5만 원 넣으셔야 돼요. 2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넣으셔야 됩니다. 얘는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제끼는 거고요. 나머지 비과세는 제끼면 안 돼요. 넣으셔야 돼요. 여기 식사대 있죠? 식사대는 얘는 비과세가 되든 과세가 되든 무조건 넣는 거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비과세가 되더라도 넣는 거 20만 원 월마다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보육수당.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비과세가 되든 과세가 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넣는 겁니다. 월 4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 금액이 185만 원이 나올 거고요. 21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얘가 더 이상 300이 아니라는 거죠. 총급여를 구할 때 240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60만 원으로 꼭 바꿔 놓으셔야 돼요. 60만 원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풀어보죠. 이제 집계만 좀 하면 됩니다. 자, 총급여를 구합니다. 급여 1,440 들어올 거고요. 상여금 400만 원 들어올 거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요 우리 아까 읽어봤죠? 비과세 요건 충족, 5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5만 원 과세가 될 거고요. 곱하기 12개월 해서 18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복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예요. 금액이 얼마든 상관이 없이 얘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에 넣어서는 안 되겠고 식사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중식을 제공하고 있대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별도로 지급받은 거니까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세 혜택,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240을 다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 요거는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 6세 이하죠? 그럼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월 10만 원 초과하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 우리가 바꿨죠? 얼마로? 60만 원을 바꿨어요.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300에서 240 뺀 거 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총 급여가 집계가 되는 거죠. 2,560만 원, 이게 답입니다. 2,560.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근로소득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이고요. 요거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산출세액을 묻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묻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금융소득 자료가 있어요. 금융소득 자료가 있으면 산출세액을 구할 때 맥스로 구하셔야 되거든요. 일반 산출세액, 비교 산출세액 둘 중에 큰 걸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융소득 먼저 구하시고요.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세까지 묻는 문제에서는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으면요. 걔는 원천징수 세율이 25%다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거든요. 자,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500이 있고요. 금융소득부터 구하는 겁니다. 요거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반적인 배당은 다 근로수업이 되죠. 그래서 꽃표시 근로수업 체크하시고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1,000만 원.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는 1,500. 산출세까지 물어봤으면 얘는 25%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를 푸실 때 비교 산출세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25% 꼭 챙겨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 자료는 다 봤고요. 금융소득을 합쳐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요게 일단은 4천만 원이 되고요. 2천만 원 초과하죠. 그러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로수업 더 하셔야 되겠고 근로수업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체크해 놓은 거 땡겨오고요. 1,500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분이 2천만 원 둘 중에 적은 거에 몇 프로?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00이 더 적네요.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4,165만 원이 나올 거고요. 금융소득이 4,165만 원이고 이거 말고도 사업소득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2천만 원, 사업 2천만 원. 이렇게 합치면 종합소득이 나오죠. 6,165만 원. 이게 종합소득이고 과표는 종합소득 공제까지 빼셔야 돼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 500만 원 이거 빼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빼면 과표가 5,665만 원이 나올 거예요. 5,665만 원. 이제 비교 산출세까지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셔야 돼요. 맥스로 하십니다. 맥스로 하셔야 돼요.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 일단 일반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일반. 자,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는 거죠. 2천만 원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280만 원이에요. 280만 원 외워주시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자, 2천만 원 초과분은 5,665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3,665만 원이고 거기에 기본세율 하시고요. 그리고 비교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 자, 비교 산출세액 구하실 때는 요 순서대로 좀 하시면 좋아요. 요게 1번 요 숫자를 우리가 쓸 거고요. 요게 2번이에요. 요 숫자를 또 쓸 겁니다. 요 순서대로 왁구를 잡고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체크한 게 있죠. 이 4천만 원에 14% 때리는 순간 틀려요. 4천만 원 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죠. 25%짜리.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5%, 25% 이걸 적용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에서 1,500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2,500이죠. 2,500을 14% 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소득 과표인데 타소득 과표는요. 요 과표에서 출발해서 뭘 빼죠? 두 번째 거 이거 이 숫자 쓰면 돼요. 이 숫자 빼면 돼요. 우리가 요거 썼으니까 이제 요거 쓰면 돼요. 4,165만 원. 왜냐? 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4,165만 원. 그래서 요거를 빼야지만 타소득 과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써먹으면 돼요. 여기에 기본세율. 그래서 맥스로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 문제에서 이제 맥스로 해보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842만 원. 비교 산출세액이 더 크게 나옵니다. 비교 산출세액이 더 크게 나오고 거기에 842만 원.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 왁구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왁구대로 문제를 푸시면 빠르게 푸실 수도 있고 정확하게 푸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 얘는 요거 먼저 쓰고 이거 써야지 하면서 비교 산출색 쫙 구해주시고 얘가 중요하죠. 얘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요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급하게 푼다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체크를 안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산출세액 묻는 문제에서는 비용대금의 이익이 있네? 25%. 그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네요. 요거 해보죠. 28번. 자, 요거는 인적공제를 묻는 문제고요. 인적공제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것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공제 문제는 요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되죠. 제가 뭐 맨날 얘기 드리는 북한, 병자 그것만 잘 따져보시면 돼요. 이건 분여자 공제죠. 50만 원짜리. 요거 한보험 공제, 경로 5대자 공제 100만 원짜리. 장애인 공제 200만 원짜리. 그거만 안 놓치고 잘 따져보시면 뭐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본인은 기본 공제 될 거고요. 자, 북한 병장에서 분여자 공제 되느냐. 지금 여성이고요. 여성이고 보시면 중간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 배우자가 있죠.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분여자 공제가 될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 꼭 하나 더 체크하셔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저소득 분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지금 2,800이라 가지고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분여자 공제가 되는 거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되고요. 한부모 공제, 배우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 안 되고요. 경로 우대자 공제, 지금 나이가 보니까 70세 이상자가 아니에요. 70세 이상자가 아니라 가지고 경로 우대자 아니고요. 장애인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이에요. 부친부터, 가족부터는 요 병장만 따져보시면 돼요. 경로 우대자인지 장애인인지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에서 놓치면 끝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지금 한부모 공제가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 리스트에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또 한부모 공제가 되는 거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걔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조심해서 푸시면 됩니다. 부침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사망했지만 사망 전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살아계신 걸로 보면 되겠죠. 나이 요건 충족, 소득 요건 충족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70세 이상이죠.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모친 같은 경우에 나이 요건 충족, 근데 소득 요건 불충족이죠.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종합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안 되고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초과 공제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남편 같은 경우에 44세, 나이는 안 보죠. 어차피 총급여액 550, 총급여액이 500만 원 넘어가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요건 불충족 해가지고 안 되고요. 추가공제 안 되고. 아들 같은 경우에 나이요건 충족, 소득요건 충족. 그래서 되고요. 아들 뭐 경로 우대자 아니고 장애인 아니에요. 동생 같은 경우에 38세죠.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장애인이야.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완화했죠. 그래서 됩니다. 소득요건 충족했으니까. 자,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경로 우대자는 아닌데 장애인이니까 200만 원.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둘, 셋, 넷, 4명이에요. 4명 곱하기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 플러스 우리가 체크한 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5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공제 합계액을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 95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답이죠? 할 수 있겠죠. 인적공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본인에서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그거 체크하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에 이 리스트에 없다라고 하면 혹시나 한부모 공제 대상이 아닌지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 거기 있으면 또 한부모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주의를 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했으니까 29번 하도록 하죠.
29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문제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 토지를 담보로 4억 5천을 뭐 차입을 했고 이렇게 요 거주자을 A은행 차입금 4억 5천을 인수하는 조건 이게 나왔죠.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것도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을 좀 주면서 이거 네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준 거죠.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한 거니까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입금 인수한 부분이 바로 양도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증여 당시 토지 시가가 15억이거든요. 15억 중에서 발라내는 거예요. 10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 4억 5천 부분이 양도 부분입니다. 나머지가 증여가 되겠죠? 나머지는 증여가 될 거고 그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여기 그냥 적어보면요. 적을 필요는 없지만 증여 부분이 되겠죠. 10억 5천만 원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자본적 지출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양도소득 금액까지예요.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 빼고요. 기타 필요금비 빼고요. 양도 차익이 나올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 금액까지 가려면 장특공제까지 가야 돼요. 장특공제까지 빼주셔야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빼면 과표까지 나와요. 근데 과표까지 물어본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까지 물어봤으니까 요까지만 구하시면 되겠고요. 양도가는 얼마냐면 우리가 이미 나왔죠? 요거 4억 5천. 그게 양도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실질 취득가가 실질 양도가거든요. 시가로 간 거니까 실질 거래가 그거 개념으로 간 거예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그 개념으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기준 시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취득가로 실거래가로 좀 가야 돼요. 이게 시가로 간 거니까 여기 시가가 나오죠. 요거 8억 원에 취득을 한 겁니다. 8억 원. 근데 이건 전체 토지에 대한 거니까 양도 부분 발라내야 돼요. 양도 부분, 증여 부분이 섞여 있죠. 양도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4억 5천 나누기 15억 원 하면 30%죠. 30%가 양도 부분이에요. 그럼 취득가도 30% 반 양도 부분이에요. 8억 원 곱하기 15억 분의 4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양도 쪽에 넣으시고요. 그러면 2억 4천이죠. 2억 4천 나오고요. 이걸 뺄 거고 그 다음에 필요금비에 이제 실거래가 기준이요. 시가 기준으로 간 거니까 기준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준시가였으면 그때는 뭐 취득가가 시가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실제 산 거, 그거 취득가, 실거래가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가액을 적용했으면 그때는 필요금비 계산공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취득한 가액, 8억 원, 그거 베이스로 간 거니까 이제는 실제 필요금비를 빼면 돼요. 실제 필요금비가 여기 나오죠. 자본적 지출액. 이게 실제 필요금비죠. 근데 이 2,400을 그대로 빼주시면 안 돼. 2,400은 전체 토지에 대한 거니까 전체 토지 중에서 양도 부분은 몇 프로? 30%예요. 요것도 안분하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2,400을 바로 빼는 순간 틀려요. 얘도 15억 중에 4억 5천 해가지고 이렇게 30% 때려가지고 경비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20만 원 나올 거고요. 이걸 빼고요.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오냐면 2억 28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장특공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장특공제율이 6% 나와 있지만 이게 안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들 취득일하고 양도일 지금 증여한 날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2017년 6월 5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죠. 그러면 3년 이상이고 4년 미만이라 가지고 6%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3년 이상이면 3, 2, 6 해가지고 6%잖아요. 2%씩. 그래서 얘 같은 경우 6% 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산출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 6% 때리면요. 장특공제액이 1216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요. 이걸 빼면 190632 이게 나올 거예요. 뭐 실전에서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94% 때려가지고 바로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94% 아시겠죠? 그냥 6% 안다라고 해가지고 6% 계산하고 뭐 빼고 그러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시려면 6% 알고 있으면 그냥 2억 280 나왔다고 하면 바로 94% 때려가지고 이게 답이 있으면 바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죠. 31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1번 문제는 부가시세 과표 문제네요. 요건 부가시세 과세 표준 문제예요. 요걸 구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건물이 있고요. 4월 1일부터네요. 4월 1일부터 요 내년도까지 임대하는 계약.
이라고 돼 있고 도시지역 네 소재하고 있는 단층 건물. 얘는 지금 1기 확정신고시거든요. 1기 확정신고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달까지? 6월 달까지요. 4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겸용주택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임대 문제니까 요거 날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3개월치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 임대료.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분기죠. 2분기 91일이에요. 그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번 연도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1분기 91일이고요. 1분기 90일이 아니에요.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2월 29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91일이고요. 2분기는 원래 91일이었죠. 3분기 92일, 4분기 92일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번 연도는 6년이라 가지고 1분기가 90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 어차피 2분기라 가지고 그냥 91일이 되긴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366일이 됩니다. 이번 연도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 이 문제는 365일로 1년을 가정한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1년을 365일로 가정한다라는 가정이 주어지면 365로 풀겠지만 이번 연도는 6년이고 1년을 365로 가정한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366으로 문제를 풀으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그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요. 상가구 건물에 주택이 있는데 상가 면적이 40제곱미터, 주택이 50제곱미터, 주택이 더 커요. 주택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면적 구분부터 일단 1단계 면적은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 면세 부분, 과세 부분 구분을 하면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40제곱미터, 50제곱미터 합쳐가지고 90제곱미터예요. 단층 건물 90제곱미터가 주택의 바닥 면적이 되는 겁니다. 단층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세되는 면적은 빵 제곱미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택의 부수 토지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도시지역 내죠. 그러면 주택의 바닥 면적의 5배가 한도가 돼요. 5배. 요 5배가 한도가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 50제곱미터에 5배 하는 순간 틀려요. 무조건. 주택의 바닥 면적 얼마로 봐야 되죠? 90제곱미터로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케이스니까 90제곱미터에 5배 하면 45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전체 토지가 900제곱미터니까 한도 걸렸죠? 한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간주임대료 이런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2단계 임대료, 간주임대료. 자, 임대료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월임대료 180, 월관리비 20만 원, 3개월치 구하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계산하시면 좀 편하긴 하겠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겠고 요거는 임대료하고 관리비 같이 계산할게요. 200만 원이죠? 월 200만 원이고 몇 개월? 3개월치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돼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시작하는 거죠. 1억 원 여기서 출발하시고요. 1억 원 며칠이죠? 91일이에요. 2분기니까. 그 다음에 정기금 이자율 여기 나와있죠. 1.83% 이렇게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고 문제는 366이에요. 366분의 1을 적용하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면 45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전체 토지,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645만 5천 원. 이제 3단계 여기서 반란해 보도록 하죠. 건물 부분은 어차피 과세 면적이 없어요. 과표가 없고요. 우리는 토지가 지금 과세 면적이 있거든요. 토지 부분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 그럼 645만 5천 원 곱하기 토지 부분 반란해낼 때 이건 건물 토지에 대한 거니까 토지 부분을 반란할 때는 어떤 비율? 기준시가 비율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 다 기준시가 나와 있거든요. 감정평가 가액 적용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문제 자료에 감정평가 가액이 제시가 되더라도 그건 현혹 자료, 임대니까 감정평가 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고요. 임대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시가 비율. 그래서 건물 2억 원이고 토지가 3억 원이면 전체 5억이고 토지 부분이에요. 3억. 이렇게 적용하시고 토지 면적 비율 전체 900제곱미터죠. 그중에서 과세되는 면적 비율이 450제곱미터. 50%네요. 이렇게 때리면 과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과표가 193만 6,500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거, 이번 연도는 어쩔 수 없어요. 윤년이기 때문에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요거 366일로 봐가지고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잖아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요 경우에 주택의 바닥 면적이 문제에서 제시된 50제곱미터가 아니라 90제곱미터라는 거, 거기에 5배 때려가지고 토지의 한도를 계산을 적정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자, 31번도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33번 풀어보도록 하죠. 33번. 자, 33번 문제고요. 얘도 과표를 묻고 있네요. 과표로 오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과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요. 여기 주사업장 총알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혹시라도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이 나오면요. 공급으로 의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0년 1월 1일 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판매 대금 300만 원은 K의 상품권 요걸로 받았다. 자, 뭐 상품권은 제한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권 자체는 작년도에 판매를 한 거래요. 이때는 공급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제품, 뭐 구두 같은 거, 구두 인도하고 상품권 받은 거니까 실제 제한을 인도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1월 4일 날 들어오죠. 300만 원 거기서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25일 날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 매입세 불공제분이래요. 임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비용 없는 소형 수용차였나 봐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걸 공짜로 주면요. 사업상 증여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을 의제하고요. 매입세 불공제면 공급으로 의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과표에 들어올 게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자료. 2월 5일 날 미국 거래처한테 수출 계약 체결하고요. 2월 5일에 선적을 했대요. 선적. 5만 달러 중에서 3만 달러를 먼저 1월 25일 날 환가를 했고 잔금은 4월 10일에 회수했다. 자, 항상 여기서는 공급 시기를 파악하셔야겠죠. 공급 시기 전에 환가를 했는지,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했는지. 공급 시기는요, 수출의 경우에 선적일이죠. 선적일은 여기 나와있죠. 2020년 2월 5일. 그래서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이때가 공급 시기고요. 근데 그 전에 계약금 지금 3만 달러. 3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 요 2월 5일 전에 환가를 했네요. 그럼 얘는 환가한 금액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잔금 2만 달러는요. 4월 10일 날 이때 회수한 거니까 얘는 공급 시기 이후죠. 그 이후에 받은 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과표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일단 계산을 해볼 때 요 3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가한 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3만 달러 두 개 100만 단위로 할게요. 1,000원 곱하면 100만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1,000 요걸 좀 생략할게요.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000원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3만 달러를 상공으로 1,000단위 좀 생략하고요. 여기 환율 적용하시면 돼요. 950원이네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기준 환율 적용하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기준 환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고객 매수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적용해야 돼요. 매수율. 왜냐하면 환전하는 거하고 환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환전. 그걸 한가라고 부르죠. 이거는 대고객 매수율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입장에서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이 대고객 매수율이고요. 은행 입장에서 표현이에요. 대고객. 요거가 있고 대고객 매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외화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이에요. 외화를 팔 때. 은행은 좀 남겨 막아야 되니까 매도율이 일반적으로 더 크죠. 이게 뭐 1달러 살 때는 얘가 막 1,000원. 외화를 살 때는 1,000원밖에 안 준다는 거죠. 나한테 은행이. 근데 외화를 내가 은행에 사러 갔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 매도하는 거니까 1달러에 막 1,100원 달라. 그래서 외화 1달러 주면서 1,100원 받아가는 거야. 이 마진이거든요. 마진.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남겨 먹기 위해서 이 중간 환율이 기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시하는 환율. 근데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마진 남겨 먹기 위해서 매도율이 매수율보다 큰데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은행은 그쪽에서 매수고 그죠?
우리 고객 입장에서 외압하는 거죠. 외압팔고 돈 받는 거죠. 그래서 매수율을 적용해가지고 원래는 환전한 금액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에서 이 매수율이 나와 있지 않죠. 그냥 기준 환율만 나와 있으니까 기준 환율로 환가를 했겠지라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 환율로 환가했겠지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공급시기 이후에 돈 받은 거는요. 공급시기 환율로 환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게 2만 달러죠. 2만 달러 곱하기 얘는 1,100원이에요. 공급시기 환율 1,100원 요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단위로 좀 금액이 나올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5,050만 원 여기 나올 거고 1,000단위 생략했는데 1,000원 곱하면 원래 1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두 개를 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15일 날 D에게 제품을 1,800에 판매하고 인도하였으며 대금은 5월 달에 받기로 했다. 지금 예정신고분 구하는 거거든요. 예정신고분 과표를 구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우리가 인도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잖아요. 돈 받은 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0을 넣어주시면 돼요. 인도한 날이니까 지금 1, 2, 3월 달 거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예정신고분. 자, 그리고 또 3월 3일 날 제품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이 반출했대요. 자, 여기서는 아까 서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아니고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도 아니다라고 나왔죠. 사업장 단위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 얘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죠. 그런데 얼마를 체크해야 한다. 취득원가 500 그리고 취득원가의 일정 금액 가산한 금액 600 그리고 반출 시가 700 셋 중에 어떤 거? 제일 우선순위 600이죠. 600 체크. 그래서 요게 세운기한세 적은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체크하시면 돼요. 얘가 제일 우선시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품을 협찬했다. 공짜로 제한을 준 거죠. 근데 어디에 줬죠? 지자체에 줬어요. 국가, 지자체,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데 공짜로 주는 거는요. 뭐죠? 면세예요. 면세. 얘는 면세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면세이기 때문에 얘는 과표에 들어올 게 없죠. 이렇게 짓게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올 겁니다. 7,750만 원.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36번 하도록 하죠. 자, 36번. 얘는 지금 과세 제하하고 면세 제하를 같이 판매하고 있네요. 일반 과세자. 겸용사업자 문제고요. 요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고려한 이 말이 나오죠. 납부세액을 구할 때는 원래 매출세액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구하잖아요. 근데 요 문제는 납부 환급세액까지 있다는 거야.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까지 있다. 요거를 혹시라도 누락하지 말라. 그런 당부로 사실 서문에 뭐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납부세액 이걸 구해봐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재계산까지 해가지고 재계산은 사실은 매입세액에서 가감 조정을 하는 거지만 따로 한번 해볼게요. 따로 해서 어차피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원래는 실제로는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에서 조정을 하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좀 편하게 납부세액을 구하고자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매출세액은 뭐 어렵지 않고요. 지금 4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거든요. 3개월치. 여기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세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 7천만 원. 그거의 10%가 매출세액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7천에 10%에서 7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매입세액이 좀 문제예요. 여기 문제에 2019년 7월 10일 정기죠. 정기에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품을 4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죠. 공통 사용할 거니까 요거 4천만 원의 10%, 400만 원은 공통 매입세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기 거죠. 근데 정기 건데 이 비품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단기에. 그러면 매입세액의 정산의 개념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취득했을 때 요 2019년 2기 단기에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단기 과세 기간에 과세 사업의 공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매입세액 안분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세 면세 비율이 변동되면 5% 이상 그럼 재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재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 2020년도에 또 5월 20일 날 요 공통을 사용하기 위한 이거 단기에 사왔죠.
비품 B를 1000만 원에 구입했다.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또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실질기속을 알 수 없다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매입세액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가 요거거든요. 2020년 4월부터 6월달까지예요. 확정신고시고요. 그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될 거고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아예 안 될 거죠. 그죠? 공통 매입세액은요. 일부분만 공제가 될 겁니다. 일부분만. 요거는 어떤 비율 적용한다? 매입세액은 항상 단기 비율 적용하셔야 돼요. 단기 비율. 단기 6개월 비율 적용하셔야 돼요. 단기 해당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6개월 비율이죠. 그 6개월 비율 적용해가지고 안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문제는 요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 요 400만 원, 이게 옛날에 사온 공통 매입세액이거든요. 옛날에 사온 거. 근데 요거를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재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과세 면세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요걸 재계산해야 한다는 거. 요걸 재계산해서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그게 또 관건인 거죠. 자, 그럼 매입세액 일단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400만 원 있으니까요. 요거 일반적인 매입세액 집어넣고요. 단기분 400만 원.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 안분을 해야겠죠? 얘는 100만 원이에요. 단기분. 요 곱하기 단기에 과세 비율을 적용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단기 비율입니다. 직전 비율 아니고요. 단기는 2020년 1기예요. 1기. 지금 확정신고시를 구하긴 하는데 1기 3개월 비율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요거 비율 적용할 때는 항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비율을 좀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합쳐보시면 이게 9천이고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요 합쳐보시면 9천이에요. 전체 합치면 1억 8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매입세 공제액이니까 1억 8천분에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9천만 원. 만땅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걸로 끝났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공통 매입세액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갖고 있으니까 재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재계산. 요 재계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처음에 요 4천만 원 사오고 매입세액 400만 원 있으면 걔 같은 경우에 2019년 2기에 사올 때는 2019 2기 요 6개월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매입세액 안분을 했겠죠. 그리고 단기에는 이게 또 바뀐다는 거죠. 안분 비율이. 그래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율 산정해보죠. 재계산하실 때는 면세 비율로 재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해요. 자, 요거 직전기예요. 직전기는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직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직전기가 되고 요거 과세사업의 공가액 합쳐보시면 7천만 원이고요. 면사업 공가액 합쳐보시면 1억 3천이에요. 두 개 다 합치면 2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면세 비율 산정해 볼게요. 여기서는 1억 3천 나누기 2억 하시면요. 65%가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비율 기준으로. 이게 좀 더 납부세액 효과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65%. 단기는 우리가 아까 산정해 봤죠? 50%예요. 반반. 그래서 면세 비율이 50%. 이렇게 15%의 변동이 있었네요. 15%. 5% 이상의 증감이 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이고요. 지금 확정신고시 맞거든요. 그럼 재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비품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리고 확정신고시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 확정신고시에만 한다. 그거 좀 챙겨가셔야 되겠고. 이렇게 5% 이상 증감 비율이 있으면요. 재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요. 일단 요거 매입세액이 얼마냐면 400이잖아요. 감가상각 자산만 하기 때문에 재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상각 꼭 고려하셔야 돼요. 상각. 몇 개가 지났죠? 정기에 산 거니까 1-25% 한 기 지난 겁니다. 직전기에 산 거니까. 여기에 변동률 곱하는데 몇 프로죠? 15% 변동률 이걸 곱해주시면 돼요. 자, 15% 변동률을 곱해주시면 금액이 얼마로 계산될 거냐면 45만 원. 그리고 납부세액의 효과를 좀 보셔야 되겠죠. 제가 면세 비율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 플러스하면 돼요.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요. 감소하면 납부세액이 차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세 비율로 파악하면 납부세액의 효과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비율로 한 거예요. 면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감소했으면 차감을 하시면 돼요. 증가하면은 그때는 가산. 감소하면 차감.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요. 그리고 재계산한 것도 빼셔야 돼요. 그럼 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납부세액은 계산해 보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36번 205만 원이 나올 거죠.
205만 원. 요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400만 원, 50만 원 빼고요. 그리고 요 재계산한 것도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좀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36번. 재계산이 있는 문제였고,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는 상증세 문제예요. 상증. 요 상증세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풀어보죠. 상증세 과표. 과표를 계산한 것으로 오는 것은 요거 지금 상속세 문제네요. 상속세 과표를 구하는 문제라 가지고 인적 공제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 지금 나오죠? 먼저 18억 여기서 출발하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들어가고 인적공제도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 가족에 대한 내역이 좀 나와 있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비가 나와 있네요. 500만 원 발생했다. 봉안시설 이용료, 자연장지 사용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게 일반 장례비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죠. 최소 500에서 출발합니다. 500만 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제 금액, 과세가액 공제액이 500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 이거 과세가액 공제액은 이거죠. 공장 채무 해가지고 공장 채무 공과금, 장례비, 그리고 채무 이런 걸 빼주면 돼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여기서는 장례비만 있었으니까 장례비 하나만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가 들어가야 돼요. 상속공제가 요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있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충족한 주택을 상속받은 겁니다. 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한도 6억 원 그리고 100%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100% 이번에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80%였죠. 근데 이제 100%로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5억이었죠.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100% 한도 그러니까 100% 18억 원 곱하기 100% 100%니까 그냥 18억 원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100%니까 18억 원 곱하기 100%한 거예요. 옛날에는 80%였는데 그게 100%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요거 100% 18억 그냥 바로 들고 오고 6억하고 바로 비교하시면 돼. 이 금액하고 주택 금액하고 6억하고 비교하시면 돼. 그냥 100%니까. 18억하고 6억 비교하면 당연히 6억 한도에 걸렸죠. 6억이 되는 거야. 요건 이제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챙겨가셔야 돼. 100%고 6억이고 6억 한도 바로 걸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고 6억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인적 공제가 문제예요. 요것만 이제 구하면 과표가 나올 건데 요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인적 공제는 맥스로 구하죠. 맥스로. 그래서 기초공제하고 기타 인적 공제 합친 거 하고요. 일괄공제. 요거를 합쳐야 돼요. 일괄공제, 요거 이제 맥스로 하는 거죠. 일괄공제는 5억 원인 거 아시겠죠? 5억 원이고요. 기초공제는 2억이잖아요. 2억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제가 자연장미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기억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연장미. 자연장미. 자는 뭐죠? 자녀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은 연로자 공제, 그리고 장은 장애인 공제, 미는 미성년자 공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미성년자. 자연 장미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요걸 적용을 해주셔야 돼. 인적 사항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모친 나오고 장남, 장녀가 나옵니다. 자, 모친 지금 70세예요. 65세 이상자면 연로자예요. 65세 이상자이기 때문에 모친은 일단 연로자 공제 5천만 원 들어가고요. 기대 여명이 25년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은 이렇게 기대 여명 1년당 1,000만 원씩 공제를 해주죠. 1년당 1,000만 원씩. 그러면 25년 곱하기 1,000만 원 해가지고 2억 5천이 장애인 공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남하고 장녀 2명 있죠? 자녀 공제가 일단 1억이 들어가죠. 2명이니까. 5천만 원씩 해가지고 2명이면 자녀 공제 1억 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나이를 보시면 장녀가 15살이에요. 지금 19세가 안 되는 거죠. 19세가 안 되면요. 그때는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한 1년당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곱해주셔야 돼요. 지금 19세에 달하기까지에 몇 년 남았죠? 4년 남은 거예요. 4년. 4년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4,000만 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 공제.
요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어려워요. 다 했으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여명 25년,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장애인 공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타 인적 공제가 막 3억 넘어가요. 3억 넘어가면 당연히 일괄 공제보다 요 동그라미 1번이 더 크죠. 그래서 1번 금액이 더 커가지고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자연장미 다 합쳐보시면 얼마냐면 4억 4천입니다. 4억 4천이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6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거는 6억 4천이 돼버려요. 그래서 6억 4천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쉽지 않았던 문제죠. 과거에는 뭐 자녀 한 2명, 뭐 장애인도 없고 미성년자도 없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그냥 5억 원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고 인적 사항을 봤을 때 장애인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어.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장애인도 없고 미성년자도 없고 자녀 한 2명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 기타 인적 공제가 3억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일괄공제 그냥 5억 원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장애인도 있고 막 미성년자도 있고 그럼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계산을 꼭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연 장비를 좀 기억해가지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연료자 한 명당 5천만 원 그런 거. 연료자는 65세 이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2명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명 1억 원. 연료자 한 명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들어갔고요. 장애인이 있었죠? 기대여명 1년당 1천만 원 해가지고 2억 5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지금 19세에 달하기까지 4년 남았기 때문에 4년 곱하기 1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4억 4천. 요게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과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5억 5천 5백. 자, 요게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까지 끝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